예고해드린 것처럼 박경서 박사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 대사를 지내셨고요. 직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예전에 총재라고 회장의 직함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대한적십자사 총재라는 직함이 더 머리에 남으실 텐데 지금은 회장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자, 박경수 선생님, 요즘 하여튼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들 중에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좀 낯선 또 젊은이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원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셨죠? 전임 강사 될 때에 네. 서울대학교를 떠났으니까요. 네. 전임 강사라는 게 이제 교수죠. 전임 강사,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하여튼 그런데 그러시다가 그 전까지는 이제 70년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일종의 에큐메니칼 또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운동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잘 아시는 조직인데 WCC 세계교회 협의회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로 18년 동안 일하셨던 거죠. 18회. 네, 18년 근 동안 20년을 했네요. 네, 일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인권을 읽어주신 거죠. 대한민국 초대 인권 대사도 하셨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또 상임위원으로 역할도 하셨고요. 네, 최근까지 적십자사 총재 회장으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제가 대충 비슷하게 설명한 건가요? 잘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인생을 키워드로 보면 인권, 평화, 그리고 크리스찬 뭐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 어떠셔요? 네, 평화. 요즘 뭐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네. 평화,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사람. 네. 아이고. 근데 그러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어떤 종교적 정체성 이런 거로 저는 보이는데 신앙의 연장이랄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네. 여수 순천 사건이 터져요. 아, 네네. 엄청난 비극이었죠. 네. 순천은 이제 아름다운 데인데 그게 이제 순천의 경찰과 여수의 군인 14연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순천에서 서로 총질을 한 게 여수 순천 사건 아니겠어요? 네, 옛날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도 불렀고 또 항쟁이라고도 불렀고. 네. 여순 사건에서 많은 민간인들과 군인 경찰이 세상을 떠났죠. 아,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셨어요? 4학년 때에 우리는 거의 그 며칠간을 아스팔트에서 꿀고 대낮에는 있었고 저녁에 잠만 자고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순천에 무고한 순천 시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순천 앞에 큰 내천이 있는데 그게 빨간 피로 물들인 게 이제 그걸 초등학교 때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저희 외할머니 집에 피난을 갔는데 저희 피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저희 외할머니 외숙 그다음에 외숙모 내 조카들 셋 6사람이 제 눈앞에서 구덩이에서 대창으로 아이고. 공비한테 죽는 그런 걸 목격을 했는데 어렴풋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폭력, 전쟁은 안 된다. 평화는 꼭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가족사의 비극이 있으셨는데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 다닐 때에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제 많이 듣고 해서 사역과 간 것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네 편에 서 있는 거가 사역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갔고
아, 일종의 사회의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 그러고 이제 네. 진짜 평화나 인권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것은 제네바의 18년의 긴 세월 동안에 네. 지구상에 있는 그 독재에 시달리는 그다음에 그 목소리 없고 억눌리고 소외된 계층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그런 게 이제 나의 인격이랄까 이렇게 됐네요. 약간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정말 꿈만 꾸고 지금으로 보면 막 어린이 공원 이런 데 놀러 다니고 귀염만 받아야 될 어린이가 예. 아주 끔찍한 정말 구체적인 비극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이 돼서 스위스에 가셔서는 온갖 저 세계 무슨 저 뭐죠 이런 좀 아픈 얘기들 아까 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와,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건 어떻게 푸셔요? 네. 저는 이제 직접 아시아 국장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루안다 사태 때에 후투족하고 투투족이 서로 싸워서 100만의 이제 양민이 또 거기서 학살당하는 네. 그 현장에 가보고 미얀마 그때는 버마였습니다마는 버마의 군부 독재에서 시달리는 그다음에 그 버마 사람들의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거 거기 또 북한에 가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이런 것들을 직접 보니까 그게 이제 내 경험으로서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평화라든지 인권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네. 북한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적실자사 하면서 이산가족 할 때까지 총 합해서 38번이네요. 와, 엄청나. 그러니까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그때 계실 때도 가셨던 거죠? 제네바를 떠날 때에 26번 갔어요. 네, 그리고 제네바를 떠나서 지난 22년 동안 네. 그 인권대사 하는 7년을 제외하고서는 가끔 북한에 이제 가는 거가 있어서 그거까지 합하니까 전체 38이라고. 북한에 대한 이해랄까,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실 텐데요. 전문가라기보다도 네. 한 편을 조금 안다 이거겠지.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나쁜 거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요? 거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강대국에 말하자면은 그 파워 게임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도 그런 거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봉쇄를 하는 거, 봉쇄를 통해서 방역을 해버리니까 하겠다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네.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네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년이 퍽 넘어버렸어요. 아, 아까운 시간이 그런 그렇게 것도 지나갔군요. 있고.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저쪽에서 그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에 상당히 저쪽이 남쪽을 불신하는 네. 걸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가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18해 동안 북에다가 인도주의 원조 준 게 4,300만 불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전 세계에서 돈을 모금해서 준 건데 이 판문점 선언은 상당히 아주 잘된 선언이었는데 그게 폴로업이 힘들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답보 상태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 좀 아쉽고 대사님이 예전같이 그 북한을 왕성하게 오가셨던 것 같은 활약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박사님이요. 그 4.19 때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던 거죠? 1960년은 청년이셨죠? 4.19 때는 바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대학교
거의 60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과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학과 정치학과 모두 물과대학에서 4월 19일 날 종로를 통해서 경무대에 가서 그리고 옛날에 국회의사당 앞에 전부 모여서 했었던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라는 게 결국은 우리 그 학생이 직접 이제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왔다 하는 이제 현대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네, 굉장히 중요한 의거죠. 분기점이고 또 민주화 투쟁이죠. 네, 네. 민주화 처음 투쟁이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5.18 광주 사건 터지지 그 다음에 60만 세 사건 네네, 나오죠. 87년 6월 그다음에 항쟁. 촛불까지. 학생 그러면 이제 1960년에 비해서 지금 62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특히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검찰이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민주주의 원리로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2005년에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는데요. 하여튼 경찰에 대한 관심 또 검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 원로로서 길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견제와 균형. 네. 견제와 균형인데 한 그룹이 너무 모든 걸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귀국에서 지난 22년 동안 쭉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의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구들이 분리해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잡히도록 한다. 이렇게 돼서 방향은 잘 가는데 결국 국민이 왜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많이 계몽을 시켜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거에서 이제 인간의 우리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생각하는 기본권이 잘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한 그룹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것보다 균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미완의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래서 네. 이거 이제 프리덤 하우스가 뉴욕에서 늘 자유권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25년 전부터서 자유가 있는 나라 평균 네. 2점 받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한 56개쯤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화는 됐지만 갈 길은 멀다.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있고 문화 대국으로서의 위상도 있지만 인권 선진국으로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거네요. 전 세계에서 50등, 60등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잘 돼야 될 겁니다. 부활 엊그제 지냈고 지금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 저 개신교인이시지만 우리 다 형제들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그다음에 억눌린 사람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집권당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든지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또는 무식한 군중들이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권력이라든지 힘보다도 정의라든지 진리라든지 인권이 살아난다. 결국 산다. 그게 네. 승리한다. 요 메시지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당장은 권력이 힘세 보이지만 결국 보편 가치죠. 정의, 민주주의, 인권 또 사람들의 삶이 이긴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많은 시간 배워야 되는데
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송구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대 인권 대사를 지내신 박경서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우리 시대 인권 문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